여러분 원래 이제 요 반역이 들어가 있는 그 챕터를 보시면은 형제들이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이반이 드미트리를 만나야 되는데요. 지금 그 드미트리를 만나러 가던 참에 식당 앞에서 이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반이 야 너 좀 들어와봐 이래가지고 둘이 같이 약간 별실 같은 거를 빌려놓고 있어요. 이반이.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두 명이 두 형제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만났지만은 어쨌거나 동복, 그러니까 어머니가 같고 또 성향상 둘이가 되게 친하고 잘 어울리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집안 얘기, 그러니까 아버지 얘기 막 이런 거, 형 갈등 이런 거 얘기, 밑잡 또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까테리나 얘기. 이반이 지금 까테리나를 되게 사랑하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자기 사랑이 좀 잘 용납이 안 되고 둘이 막 줄다리기 하는, 그러니까 연애 소설로 치면은 뭐 그냥 그렇고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둘이 헤어진다고 잘 있거라 이러고 이제 헤어진 상황이거든요. 너도 아까 봤지 알료샤 뭐 이런 얘기를 먼저 이제 하고, 우리가 굳이 이런 얘기를 하려고 만난 건 아니겠지 이제 이러면서 이런 형이상학적인 얘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신은 받아들이되 신이 만든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반이 유클리드 기하학의 비율을 가지고 옵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은 3차원의 세계고요. 그 도스옙스키가 이제 그 활동하던 무렵에 19세기 후반에 로바첵스키라는 기하학자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 사람이 그 비유클리드 기하학 원론 그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잘 모르는 거 그냥 이렇게 책 보고 얘기하는 건데요. 두 개의 이렇게 평행선이 지나가면은 만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인데요. 요것은 그 우리가 아는 3차원의 세계를 생각을 했을 때고 4차원의 세계를 이제 구상을 해보면 이게 이제 로바첵스키 기하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평행선이 어딘가에서는 이제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칠판에다가 잘 모르는 걸 또 열심히 그립니다. 공률이 얼마고, 그러니까 공률이 0인 세계와 공률이 0보다 큰 세계, 공률이 0보다 작은 세계, 이거를 이제 그리고 유클리드 기하학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이제 이런 거죠. 평행성은 절대 만나지 않는다 해서 유클리드 공리를 한 번 더 이제 떠올려 보고, 그리고 보면 항상 클래스에 이과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물러가지고 한 번씩 이제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데, 도스옙스키가 워낙에 여러분 상기해 주십시오. 건축학도였잖아요. 이과생입니다. 이과생. 그래가지고 그 페테르부르크 대학 같은 데 가가지고 이런 강의를 듣고 이렇게 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바첵스키는 로바첵스키 나름의 또 스토리가 있는데, 가우스가 이런 얘기를 조금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러고서 러시아에 나보다 먼저 혹은 비슷한 시기인가에 먼저인가 해서 이제 이런 걸 생각한 사람이 있더라 하고 이제 자기 책에 메모를 남겼다고 하고, 그리고 리만 기하학 뭐 이렇게 해서 또 그쪽의 계보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멀리 갈 수는 없고, 좀 머리도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도 안 되고, 근데 이반이 이제 이 비율을 가져오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 평행선 두 개가 만나는 건 말하자면 이제 갈등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만나면 안 돼요. 근데 저쪽 어딘가에서 만난다. 이 4차원의 세계가 이반의 입장에서는 신의 세계입니다. 거기서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서 화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 머리는 3차원의 세계, 3차원의 지성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비유를 가지고 오는데, 그게 바로 비유라기보다 이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반은 자기의 컬렉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두툼한 컬렉션을 이반이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고통의 컬렉션이에요. 인류의 고통, 만약에 신이 정말로 존재해서 인류를 제대로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 인간의 형상을 자기의 뭡니까? 그 형상을 본떠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렇게 제대로 만들었다면 이 세계에 왜 이런 악과 부조리와 불의가 판쳐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자기는 성인의 이런 고통, 악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 근데 아직까지 너무 어려서 미처 선악과를 따먹을 겨를도 없었던 이 어린아이의 고통,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많은 모순들이 들어있는 콜렉션을 쭉 나열을 해요. 터키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아이를 죽였는지, 그 다음에 뭐 어떤 부모가, 그것도 되게 교양 있는 부모인데 아이가 그 대소변을 밤에 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또 아동 학대를
했는지 막 밖에 내놓고 뭐 이런 거 쭉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실제 그 신문에 다 보도됐던 이제 사건들을 도스옙스키가 주워 모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은 도스옙스키가 저널리스트였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쪽에 되게 관심이 있었고 결국엔 실패했지만 사업가로서는 그 저널리즘 잡지를 내는 꿈이 계속, 내고자 하는 꿈이 계속 있었죠. 실제 2번 이제 발간하기도 했었고, 근데 그쪽으로는 결국 실패를 했지만 입안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표현하고 활용합니다, 소설적으로. 근데 여기 컬렉션 중에 리샤르 얘기, 요것도 이제 연구자들이 좋아해가지고 논문이 여러 편 쓰여진 건데, 요건 이제 또 스위스 얘기입니다. 이 리샤르가 이제 아동학대의 전형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고생하고 이런 농장 같은 데 가가지고 허드렛일하고 막 이렇게 살던 애인데, 나중에 이제 너무 배가 고프고 이래가지고 장발장입니다. 뭐시기 빵을 훔쳤나 막 이렇게 돼요. 여사여사해서 이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고 해가지고 이제 리샤르가 그 형을 이제 받게 돼서 사형인가 이래요. 그래서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이만큼 또 나타나가지고 막 너 회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뭐 위선과 뭐와 이런 거 읽어보시면 다 막 구구절절이 다 공감이 됩니다. 그런 얘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농노제가 있던 시절에 우리의 어린아이가 이렇게 고통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용은 이제 이렇습니다. 농노제가 이제 있던 시절인데, 그 지주의 사냥개, 지주가 굉장히 아끼는 사냥개가 한 마리 있는데, 사냥개가 갑자기 다리를 저는 거예요. 그래서 지주가 보고서 아니 저 녀석이 왜 다리를 절지? 그랬더니 행랑채에 어떤 소년이 돌을 던졌던가 해가지고 얘를 다리를 다치게 한 거예요. 뭐 애가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지주가 완전 이게 화가 난 거예요. 걔를 불러라 이제 해가지고 얘를 죽입니다. 근데 죽이는데 뭐 죽일 수 있죠. 농노제가 삼엄했던 그 시절에 죽일 수 있는데, 그 아이를 발가벗겨서 이제 달리게 하고 그 뒤로 엄청나게 많은 사냥개를 풀어놓고 엄마를 옆에다 세워둡니다. 아기가 그렇게 죽는 거를 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설정만으로도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막 진짜 막 네, 감정적으로 격앙되는 그런 스토리인데, 이 얘기를 하자마자 막 알료샤도 막 엄청나게 막 이제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안을 효과를 거둔 셈인데, 이 얘기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분하도록, 그리고 나아가서 뭡니까 이제 행동을 촉구하도록 이제 하는 것이고요. 러시아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러시아는 어쨌거나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그 길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혁명이 또 나중에 또 한 번 이제 뒤집히게 되지만, 어쨌거나 이제 혁명을 우리가 이제 끝 지점으로 본다면 이제 그렇고, 다시 까라마조프로 오면은 알료샤가 그 얘기를 해요. 저도 나도 같이 고통받고 싶다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이제 그 악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반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저 세계 가서 하늘나라 저기 가가지고 봐도 돼? 다시 봐. 하늘나라 가가지고 이 엄마와 그 다음에 그 지주가 만나고 얼싸안고 화해를 할지라도 나는 그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이반의 요지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에 분명히 가해자가 있고 이 이제 지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가 있습니다. 1번 피해자는 물려 죽은 그 아이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피해자는 그 아이의 고통을 그대로 이제 감수해야 했던 그 엄마가 있습니다. 지켜주지 못했고 뭐 등등등 있는데, 이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엄마가 그 지주를 용서한다면은 그것은 자기가 어미로서 받은 고통에 대해서이지, 그 아이가 받은 고통에 대해서는 그 어머니는 용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 세계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그게 유클리드 기하학으로 치면 4차원입니다. 4차원의 그 세계에서 이 세 명이 모두 다 부둥켜 안고 감동의 눈물을 흘릴지라도 나는 도저히 그 화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다.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료샤는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모든 죄인에 대해서 용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한 분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하느님인데요. 알료샤는 그 존재를 믿겠다라는 거고, 이반은 뭡니까? 그의 존재 자체는 믿을 수 있지만 전능함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는 받아들이지만 그가 만든 세계, 그 다음에 통치 시스템, 이거를 이제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거고, 눈앞에서, 지금 내 눈앞에서 평행선이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복수, 보복이라는 거는 저기 어디 무한대 신의 세계에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이반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읽어드립니다. 이 세계를 통틀어서 용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있기는 한 건가? 조화 따위는 원치 않아. 인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원치 않는 거야. 비록 내가 틀렸다 해도 차라리 나는 복수의 순간을 맛보지 못한 나의 고통을, 도저히 풀릴 길 없는 나의 분노를 간직할 거야. 조화의 값을 너무 높게 매겨놔서 우리의 주머니 사정으로는 도대체 그 비싼 입장료를 감당할 수 없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서둘러서 입장권을 반납하려는 거야. 내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더 빨리 반납해. 네, 나는 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료샤, 그저 신에게 그 입장권을 극히 정중하게 반납하는 거야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수업을 여러 학기를 했는데 한 학생이 어슐러 르긴이라는 작가를 언급을 하더라고요. 어스시 시리즈를 쓴 판타지 문학계의 이제 대가인데, 이 어슐러 르긴이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단편을, 좀 짧은 소설을 썼더라고요. 화살의 무슨 12방향인가, 표제작은 다른데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해 주셔서 한번 읽어봤는데, 문제의식이 똑같아요. 거대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의 이러한 희생이 과연 필요한가입니다. 혹은 문제를 좀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무고한 어린아이들의 희생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과연 이 세계를 그렇게 건설할 만큼, 그렇게 이 세계가, 이 조화의, 이른바 조화의 세계가 그렇게 이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고 이제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물음은 항상 사회가 위기에 처할 때 더 많이 이제 대두되어 왔고,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쩌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큰 거를 위해서 작은 거를 그냥 가차 없이 희생하는 쪽입니다. 예컨대 뭐 인질극이라든지 이런 테러 있잖아요. 얘네들은 인질을 봐주지 않아요. 그냥 바로 그냥 다 밀고 들어가서 인질이고 테러범이고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되게 놀라운 거는 대다수의 국민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국민 정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유럽과는 다른 식의 어떤 정치 체제 이제 이런 게 발달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러시아성, 러시아니스, 러시아어로는 루스커스인데요. 그거에 이제 일면을 이루기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경우에 도스옙스키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이, 더 깊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고, 그 어슐러 르긴의 이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문제만 말하자면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동굴인가 어디에 소녀 하나가 되게 이제 고통받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웅크리고 있던가 이제 이런데, 도스옙스키는 이제 이거를 전일적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깊숙이 이렇게 이제 파고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신의 섭리와 원칙은 부정한다 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어떤 무신론보다도 더 불경하다, 불온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다 부정하면 되는데,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신의 존재는 인정하는데 띨빵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넌 그렇게 어설프게 존재할 거면 차라리 존재하지 마, 이런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불온하고 불경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닐까. 이때 신은 또한 이제 아버지인데, 내가 아버지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그만큼 존경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라면 이 정도의 뭐는 해줘야 되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정말 죽일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말을 되게 거칠게 풀었는데, 무신론에 대해서도, 이반이 갖고 있는 이 무신론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신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신이 이거보다는 더 잘해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의 유비로 창조된 인간이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반이 더 분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